딱 이 한 문장 때문에 갔어요. 평범이 쌓여야 비범이 된다. 그러니까 정영훈 선생님이 내가 강진에서 19년 동안 500권 이상의 책을 쓴 나를 보고 사람들은 날 비범하다고 하는데 나는 평범한 하루를 꾸준하게 보냈을 뿐이다. 그러면 그냥 비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안 보내지 않고 바로 비범해지려고 하니까 비범해지지 않죠. 근데 그 작가님께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책으로 인해 진짜 많은 걸 우리가 지금 잊고 살고 있는 많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진짜 와 문학의 힘인지 아니면 이 시문님께서 워낙에 대단한 작가님이라 그런지 상록수가 정말 위대한 작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막 진짜 웬만한 넷플릭스 뭐 영화 네. 드라마 뭐 예전에 제가 별의 소음 그대 엄청 몰입해서 봤었거든요. 네, 네, 별 그대. 네, 그렇죠. 네. 그때 몰입했던 거 이후로 정말 와 막 빠져들어가지고요. 막 순식간에 가는데 정말 지금 하대님께서 여러분 우리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완전히 이 한국 근대문학에 푹 빠져갖고 하루에 지금 몇 번씩 읽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상록수 하면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교과서에 있었단 말이에요. 압축 버전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교과서에서 한번 봤던 보기 싫은 거를 잘 안 읽고 싶잖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시험 생각나고 맞아요. 막 그러니까. 그래서 놓치는 책 중에 1번이 이 상록수더라고요. 전 처음에 초반에는 아 그래 그거 뻔한 얘기잖아. 근데 아니 점점 읽을수록 야 이게 그래 그게 답이었어.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너무 막 세련된 신박한 뭐 이전에 없었던 뭔가 빠른 이런 답이 있는 줄 알지만 없었더라고요. 저도 작가님이 이걸 추천해 주셨는데 읽기 전까지 그 예전에 문학책에서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문학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읽고 언어 영역 지문에서도 본 거 봤고 뭐 워낙에 운수 좋은 날이랑 상록수 이런 네. 것들은 많이 나오니까요. 그 요즘 강의 다닐 때 현진건의 무영탑과 햄릿을 아 그렇게 한 1000대 1 이렇게 제가 햄릿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셰익스피어의 언어는 시예요. 그러니까 영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천인데 아니 셰익스피어 만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이거 번역돼 있다 해서 이거 절대 못 번역해요. 절대 모르죠. 왜냐면 말투가 예. 예, 이 시대의 말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해요. 네, 다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이왕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왕이면 뭔가 얻는 게 더 있고 깊이 정말 더 깊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지금 하대님 표정 보면 깊이 들어와. 맞아요. 네. 막 꽉 들어오니까 같은 책을 한 권 읽어도 또 얘기지만 제가 셰익스피어를 무시하는 거 아니라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하대님하고 이 방송 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지금 막 이광수의 흙, 뭐 운수 좋은 날, 메밀꽃 필 무렵 막 하루에 막 4-5권씩 읽으셨대요. 네. 저는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이라는 책을 이제 염상섭의 3대를 다 읽고 운영궁의 봄을 샀어요. 운영궁의 근데 그거를 아직 안 읽고 그 작가의 염도만 좀 봤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사람 중에 이광수 작가님만 좀 일찍 태어나셨고 거의 1900년 딱 그 비슷한 거의 1, 2년, 3년 차이로 다 태어났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요. 아이 있으신 분들은 하대님 거기서 막 울었대요.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달라고 쫄르다 지쳐서 울다 지쳐서 잠들었는데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먹을 거를 줄 게 없어요. 여기 마을 공동회관 짓는 청년들이 물만 마시고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시대, 그 배고픔의 시대와 그 다음에 어려운 시대 이거를 다 겪는 얘기가 여러분 이 한 권을 읽지 않으면 알아요. 우리도 저도 우리 다 알았죠. 그 시대에 우리 선배님들이 야 그때는 풀뿌리 캐먹었다 뭐 보릿고개 있었다 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 예 알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의 힘이냐면 그렇게 알았어요 하는 거는 아무 도움 안 돼.
내 삶에. 근데 요 문학을 쫙 읽으면서 정말 감사함이 나 지금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더 안 가져도 1972년에 태어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답하며 살고 싶다. 근데 이때에 이분들이 정말 먹을 거 없고 이러면서도 이 남을 위해서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반성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은 특히나 정말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기에 읽어보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말씀드려도 와닿지가 않는, 네. 예, 정말 읽기 전에는 와닿을 수가 없는, 네. 예, 이걸 읽으면 예, 많은 걸 더 느끼게 네. 되고요. 예. 근데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지금의 저에게 정말 에너지를 주고 네. 정신 차리게 만드는 네. 진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반성을 한 게 뭐냐면요. 1935년에 이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 강점기 시절에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여기에 표현에 따르면요.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매일 그렇게 일해도 왜 우리는 이렇게 궁핍에서 네. 벗어나지 못하는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결코 그게 막 보기 막 힘들거나 막 이렇지 않습니다. 네. 예, 러브 스토리도 있어요. 심지어 이 안에. 네. 근데 1935년이에요. 근데 딱 그 10년 전에 저희가 얘기 다뤘던 작품이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아, 그렇죠. 예,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1925년 작품이거든요. 네. 딱 10년 전인데 그때는 정말 허영과 사치, 네. 예, 허영과 사치, 향락 이런 걸 다루잖아요. 네. 그런 거를 꼬집으면서 그래서 약간 저는 우리나라에 심은 작가가 있다면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개츠비가 이렇게 네. 상록수처럼 그렇게 네. 미국인들한테 그 시대를 담아낸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만 아니 10년 차인데 그 시절에 미국은 사치와 향락과 막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나라는 강점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도 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 저 막 다 알거든요. 1929년에 10월 달에 심지어 미국 대공황이 시작됐어요. 증시가 폭락하면서 29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이 터지고 1939년에 전시 경제가 돌아가면서 대공황에서 벗어났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런 건 이렇게 알면서 네. 193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만약에 제가 썼던 책을 보면서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네. 아니 뭐 미국의 대공황이 어떻게 되고 개츠비가 이게 시대상을 담아냈고 네. 그런 게 그리고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저 역시도 몰랐는데요. 우리는 지금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한 3년 전에 여러분들도 저희 하와이 다이어트 채널에 영상 올라오는 거 조회수 보시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 책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요. 영상도 그렇고 딱 3년 전 2022년 그때 이제 코로나 막 끝 무렵 네. 그때랑 지금이랑 자기계발서도 읽기 싫어하시거든요. 이제 네. 요즘은 뭔가 이렇게 푸시하고 뭔가 이런 자기계발이 아니라 소프트 자기계발 네. 뭐 이런 게 좀 유행이라는 거죠. 네, 이제는 좀 쉼과 내려놓음 약간 이런 느낌 뭐 여행 뭐 힐링 약간 네. 다시 좀 약간 그쪽 키워드 쪽으로 어느 순간 헝그리 정신이라는 네. 말이 네. 무슨 뭐 개그에서나 쓰는 네. 그런 말처럼 근데 우리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저 역시도 헝그리 정신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책에 보면 이 시대에는 이 시대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진짜. 네. 네. 지금 없는 것들이 너무 있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한 1, 2분 전에 작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보이스카웃도 없어졌다 네. 말씀하셨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 때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아람단, 우주소년단 뭐 이런 네. 거 다 있었거든요. 네. 요즘은 생각해보니까 그런 옷을 입은 아이들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입시해야 된다고 네, 없어진 입시해야 거예요. 국영수해야 돼서 없앤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항의한 거죠. 국영수 하기도 바쁜데 왜 밧줄 묶었다 풀었다 하냐. 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을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위대함은 우리가 나중에 깨닫기 전에 정말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제가 상록수 이거 읽고 저는 정확하게 여기만 계속 얘기한 페이지도 지금 찾고 있지만 193쪽인데요. 오늘 같은 책이어서 저희가 좋습니다. 예, 194. 내가 여기다가 막 빨갛게 동그라미 막 쳐놓고 했는데 네. 나는 상록수 읽고 이 단어에 꽂혔어요. 그냥 그 네. 위에서 한 6번째 보면 네, 네. 이 청년들이 이제 그 박동영네 동네 청년들이 마을 공동회관을 정말 돈이 없어갖고 못이랑 이런 거 살 거 사고 나머지는 정말 돌 주워오고 나무 산에서 주워오고 뭐 이렇게 해서 짓고 난 다음에 그 공동회관을 바라보면서 촥 서 있는 그 청년들이 자기들 이제 생각하는 걸 심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힘만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되는구나. 땀만 흘리면 그 값이 저렇게 나타나고야 만다. 이들도 다 선생님, 이거 운동하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가르치기도 했고 뭐. 근데 그들은 회관집 한 채를 짓는데 단결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과 또는 노력만 하면 그 결과가 작으나 크나 유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한 것이다. 저 여기 비로소 체험에 동그라미 10개 친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이 좋다는 걸 전 비로소 체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빠르게 뭔가를 편법이나 우리는 지금 온통 편법이 온통 판을 치고 편법하다가 안 되니까 불법으로 가고 제가 어제 강진에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박물관 간 이유가요. 딱 이 한 문장 때문에 갔어요. 평범이 쌓여야 비범이 된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내가 강진에서 19년 동안 500권 이상의 책을 쓴 나를 보고 사람들은 날 비범하다고 하는데 나는 평범한 하루를 꾸준하게 보냈을 뿐이다. 그러면 그냥 비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안 보내지 않고 바로 비범해지려고 하니까 비범해지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비범한 척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뽀록이라 그러죠. 알게 되고, 그러면 편법으로 뭔가 이걸 덮어 씌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불법까지 가고, 심지어 이 독서를, 평범한 독서를 계속하고 쌓아가다 보면 비범의 단계까지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죠. 여러분, 여기 주인공은요, 최영신과 박동혁이에요. 이 책 294쪽에 보면요,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박동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단체를 조직하고 글을 가르치고 회관을 번듯하게 지으려고 한 것은 요컨대 메마른 땅에다가 암모니아나 괴린산석회 같은 화학비료를 주어 농작물이 그저 엄부렁하게 그냥 겉만 크게 이런 말입니다. 엄부렁하게 자라는 것을 보려는 성급한 수단이 아니었던가. 동혁은 냉정히 제가 해온 일을 반성하는 나머지에 먼저 밑거름을 해야 한다. 흠씬 썩은 퇴비를 깊숙이 주어서 논바닥이 시커멓도록 걸게 한 뒤에 저는 이런 논바닥을 본 적이 어릴 때 논이 시커멓게 이 썩은 퇴비를 주어서 논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곡식을 심는 것이 일의 순서다. 그런데 나는 그 순서를 바꾸지 않았던가. 이게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잎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빨리 얻기 위해서 지금 현대 농작물이 다 이렇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순간 우리가 되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나간 문화라든지 지나간 유행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뭔가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런 게 생겼다는 걸 저는 예전에 좀 감지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최근부터 얘기하면 예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뭐 손발이 오그라든다라는 표현 쓰면서 싸이월드 감성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싸이월드 할 때 그 특유의 그때 그 정서와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네.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싸이월드 감성 막 그때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그냥 굳이 텍스트로 표현하자면 낄낄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때의 감성과 다정함과 그런 것들이 그냥 손발이 오그라든다. 네. 예, 싸이월드 감성 끝. 예,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살았던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주면 라떼는 네. 또 라떼는 시작이다. 어느 순간
풍자와 조롱의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근데 오히려 서구권에 보면 막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들의 자신들,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때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런 게, 물론 그들도 그런 건 있겠지만 우리가 유독 굉장히 이 정말 압축해서 빠르게 막 성장하면서 10년, 20년만 돼도 막 대과거처럼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 새마을 운동보다 훨씬 과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를 거예요. 우리 네. 지금 뭐 BTS 기생충 뭐 K-팝 데모넌터스 뭐 K-패션, K-뷰티, K-팝, K-드라마, K-컬처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에 익숙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1930년대 10년 차이로요. 미국이 호황과 허영과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 개츠비의 대저택에서 맨날 밤새 파티하고 위스키 마시고 그러고 있을 때 여기서는 굶어서 사람들이 죽고 비타민 B가 부족해서요. 그 병으로 여기 여자 주인공 최영신이 네. 남자 주인공 박동혁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죽습니다. 네. 예, 죽은 이유가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죽어요. 네. 왜 비타민 B가 부족하냐면 이 시대에는 잘 도정한 흰 쌀밥만 먹고 단백질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섭취가 영양 섭취가 안 됐기 때문에 밥만 먹었기 때문에 비타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때는. 왜냐면 뭐 의료 기술도 마땅치도 네.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병원 한번 가는데 막 뭐 차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뭐 거기 내려서 인력거를 타고 막 그렇게 가요. 병원 갈 때도 인력거 타고 들어가고 막 이렇거든요. 병원 한번 가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네. 여기에서 이게 뭐 마을회관을 짓는다 하면 이것도 사실 와닿진 않잖아요. 우리 요즘에 보면 마을회관이 없고 네. 예전에 동사무소도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다 네. 바뀌고 뭐 회관 이런 거 자체가 이제는 낯설고 네. 뭐 시골 어디 뭐 가면 느티나무 큰 거 아래 단상 있고 어디 마을회관 하나 있고 뭐 그런 거 연상되지 마을회관을 왜 힘 모아서 짓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마을회관이 뭐 하는 데지? 근데 이 당시에 국민들이 팔알이 다 문맹이고, 네. 뭐, 무슨 말을 해도, 연설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요. 단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자. 진짜 한번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한, 새마을 운동이 이 후신이니까 좀 제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손톱이 다 으깨지도록 매일매일 일해도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줘서 교육도 하고, 우리 가나다라, 각야, 거겨. 거기다 이 시대에는 되게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네. 여기 표현에 보면 50이 넘은 노인이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그럼요. 네, 이때는 50 넘으면 그냥 막 노파였어요. 노파. 40몇 세였어요, 평균 수명이. 맞아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막 자기들 그걸 바쳐서 막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주인공 최영신이 이 아이들 정말 못 먹고 부모한테 보살핌도 제대로 못 받고 뭐 교육도 못 받고 이런 불쌍하고 어린 아이들 마을회관에 와서 각야 거겨 이거 가리키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를 가르치고 나오면 다리가 굳어오는 것 같고 고개를 꼬는 힘까지 빠져서 길가의 잔디밭만 보이면 턱 누워버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네. 사숙하는 집까지 와서는 이불 자리도 펼 사이가 없이 골아떨어진다. 네. 그렇건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냉수에 세수를 하고 나면 새로운 용기가 솟는다. 네. 영신은 그러한 재미에 극도로 피곤하건만 몸이 괴로운 줄 모르고 하루 이틀을 보냈다. 사업이 날로 늘어가고 모든 성적이 뜻밖으로 좋아질수록 끼니 때를 잊은 적도 있고 심지어 며칠씩 머리도 빗지 못하기가 예사였다. 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무리를 해서 되게 연약한 젊은 여성이 막 무리를 하고 너무 해서 비타민 B 부족하고 맹장 터지고 뭐 이래서 그냥 죽어요. 지금이었으면 절대 죽지 않았을 텐데 네. 죽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이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를 잃었죠. 박동혁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떠나 보내고요. 묘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그 당시에 이제 모범촌
네. 네, 그 당시에 이런 마을회관 건립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잘 살아보자 다 같이 이런 운동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을들을 몇 군데 둘러보고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저고리 바람으로 손끝을 호호 불어가며 교편을 잡는 것을 볼 때 하면서 따옴표 하면서 우리는 편하게 지냈구나. 와. 네. 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편하게 지냈구나. 우리는 편하게 지냈구나. 네.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볼 때 부끄러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내가 막 힘들다고 하고 뭐 그런 경험 갖다가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뭐 하면 뭐 진짜 막 간절하면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울 만큼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때. 네. 돈을 소비하려고 벌지 말고 생산하려고 벌어봐라. 이게 낭만의 단계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좋은 집 좋은 차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따라온다는 거죠. 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정확하게 이 원리를 배우고 나면 정말 재밌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최영신이 본인이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도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발 뻗고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뭔가 유익한 거를 생산하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소비만 하고 핸드폰 보고 내 감정 즐기고 행복감, 쾌감 느끼고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 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제가 요 3일 동안 운전을 25시간 했더라고요. 그 3일 동안에 강의를 6번 했는데 25시간 했어요. 첫날 그 의정부 갔다가 대전 갔다가 태백 갔다가 태백에서 여수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요, 처절하게 살겠다 막 이를 악물고 이게 아닙니다. 약간 최영신, 박동혁 같은 마음인데, 제가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지금 이게 재밌어요. 한편으로 저는 최영신, 박동혁이 자기들이 하는 게 고생스럽긴 한데 본인들이 굉장히 그 보람 느끼고 뭔가 살아있음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딱 그 살아가는 거 보면. 제가 요즘 그 낭만의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거든요. 무명의 단계에 있다가 인기의 단계로 갑니다. 네. 인기의 단계에서 멋의 단계로 가요. 멋의 단계. 멋의 단계 위에 올라간 단계가 낭만의 단계예요. 모든 걸 초월해 보입니다. 네. 돈, 인기 이런 거. 엊그제 돌아가신 전유성 선배님 낭만의 단계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낭만이라는 건, 저는 최영신, 박동혁 낭만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돈, 뭐 내 이익, 심지어 내 목숨,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에게 그런 걸 전 낭만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모든 걸 초월해서, 그래서 오히려 여유로울 수 있고 세상을, 사람들을 두루 챙길 수 있는 그 상태, 그 단계를 낭만의 단계에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00년대 초반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저는 내게 아니고 이 다른 사람들과 또 이 지구를 위해서 뭔가 생산하는, 내 이익은 아예 요만큼도 없어요. 여기 시대 사람들이. 소설이지만 소설의 이익을 쓴 이유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정말 그 낭만의 시대라는 거는 이기주의하고 좀 반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소비가 삶의 목적이 아니고, 저 나무들이 태양이 있을 때는 광합성을 계속 하는 것처럼 그게 낭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집에 화분 키우다가 며칠 깜빡하고 어디 갔다 와보면 커튼 요만큼 이렇게 있으면 왜 그 개가, 화분이 그쪽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기 스스로 이 광합성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기에 불이 지펴지면 그랬을 때 인간은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가 돈을 벌어도 돈을 소비하려고 벌지 말고 생산하려고 벌어봐라. 이게 낭만의 단계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좋은 집 좋은 차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따라온다는 거죠. 더. 저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현대사회에서 저는 요즘 이렇게 제가 좀 제 나름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 팬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분야를 다 들여다보면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니까 이제 화석화 연료들이 사라지고 시대를 내다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낭만은 뭐냐면 나는 무조건 화성에 인간을 보내겠다예요. 전기차는 난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고 봐요. 그 생산을 위해서 오로지 인간을 화성에 보내기 위한 모든 작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하다 보니까 화성에 석유, 석탄, 자동차가 못 다니잖아요. 거기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자동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기 에너지야. 배터리로. 네. 배터리로. 전기 자동차. 얼마 전에 발표했죠. 몇 년 있다가 이제 거의 다 됐다. 뭐냐면 사람은 아직 못 가지만 몇 년 후에 로봇 먼저 보내겠다. 한번 이렇게 쫙 걔가 벌려놓은 산업을 보니까 모든 게 맞아요. 화성에 맞춰진 거 외의 산업은 없어요. 얘가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팔고 뭘 만들어. 제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오로지 화성에 정말 본인 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첫발 내딛어 놓으면 최영식, 박동혁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 돼갖고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 일으킬지 몰랐죠. 자기들이 첫발 내딛어 놓으면 자기네가 누구라도 시작을 해놔야 이게 동력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낭만 자기 희생해 가면서 우리가 자꾸 작은 거를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부인이 몇 명이고 애를 뭐 몇 명 자꾸 이런 거 갖고 걸고 넘어지고 비판하고 할 게 아니라 큰 어떤 그림의 틀을 보고 우리는 잘 훔치면 돼요. 제가 박문호 교수님 얘기했을 때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훔칠 수 있는 건 잘 훔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 사업 형태를 봤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본인이 이 지구인을 위해서 언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구가 두 쪽이 났을 때 그때 몇 명이라도 화성에 보내겠다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정확하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전기로 이용한 그 배터리 차가 필요했고 그걸 화성에 갈 차를 만들다 보니까 테슬라가 만들어졌고 이걸로 돈이 생기는 이 원리를요. 저는 너무 제가 다이소의 그 박정보 회장님 천원을 경영하라 얘기할 때도 그랬고 다 비슷한 거의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저는 상록수의 이 최영신과 박동혁도 그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꺼이 목숨마저도 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이런 게 무슨 뭐 위인, 뭐 헌신 이런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배우고 나면 정말 재밌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뭘 처절하게 내 거를 막 뼈를 깎으면서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상독수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기쁨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에 저는 이제 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꺼이 25시간 운전하는 게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막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1단계 계획은 화성이 아니라 일단 달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해요. 네. 달에서 가서 먼저 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처럼 한번 네. 이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자기가 구상하는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공장에서 바닥에서 깔고 자고 전 세계 1위 부자인데 왜 지금도 공장 바닥에서 깔고 자고 하루에 20시간 일한다고 그러고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내가 더 벌어야 해서 이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목표로 하는 단계가 낭만의 단계예요. 그 낭만의 단계까지 가는 근데 거기에 가게 하기에 지금 이 근대문학이 나한테 엄청난 지금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강연 가잖아요. 그러면 뭐 대기실에서 한 10분 남잖아요. 네. 그 전에 저도 사실 저 메이저리그 좋아해서 김하성 선수, 뭐 김혜성 선수, 뭐 지금 이정우 선수 그거 막 홈런 쳤나 막 그거 보고 10분 남았으니까
그랬었거든요. 요즘요, 아예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10분이라도 이거 근대문학 뭐 숙제처럼 있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예. 입장하기 전까지 예, 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예. 여기에 제가 이 남자 주인공이요. 예. 박동혁이고 여자 주인공 최영신인데 둘 다 롱디이고 우리로 치면 경기도와 충청도 이렇게 떨어져 살았고 근데 각자의 그 동네에서 회관을 짓고 이런 운동을 해요. 그 전보 편지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보를 급하게 받고 달려와서 약혼자죠.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의 관의 머리 쪽을 이렇게 붙잡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두 눈, 얼굴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킨 듯이 실룩거리기 시작한다. 어깨가 떨리고 이어서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더니 그 눈에서 참고 깨물었던 눈물이 터져내린다. 무쇠를 녹이는 듯한 뜨거운 눈물이 구곡간장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것이다. 예. 구곡간장이요. 여기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구비구비 서린 창자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예.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시대는 40살 살면 저도 이 시대 사람이었으면 지금 죽었어야 되거든요. 예, 평균 수명으로 치면. 근데 그 40년 짧게 살고 가는데도 이때 이런 마음을 먹는데 지금 우리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과연 지금 신경 쓰는 건 무엇인가? 인생을 바꾸고 싶고 뭔가 달라지고 싶다면 내 구곡 간장이 끓어오를 만큼 구비구비 서린 창자 그만큼의 이 마음속의 끓어오름과 열정과 그 정도를 내가 해본 적 있나? 해볼 각오가 있나?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 박동혁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최영신 약혼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변수가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러므로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아까 그 창자가 들끓는 그런 에너지와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1930년대에 쓴 건데요. 지금도 사실 힘들다고 요새 뭐 제 스스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뭐 이런 생각 했던 것도 너무 부끄럽고요. 예. 근데 요즘에 뭘 얘기하면은 좀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뭐 좀 쉬어가면서 하자. 뭐 이렇게 피곤하게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자기계발이라는 분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계발 분야가 있다는 게 그만큼 190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뭐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소위 배부르고 등 따시기 시작하면서 나온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계발. 자기계발을 왜 해요? 자기의 삶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고 저는 지금의 제가 쓰는 책들도 작가님이 쓰는 책들도 자기계발이 아니라 그냥 비문학 해서 그냥 그 카테고리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 자체가 이미 모든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도 나와요. 참새, 참어.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정말 참을 줄 아는 거라네.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제가 볼펜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볼펜으로 적어놨는데 이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정말 참을 줄 아는 거라네. 맞다. 저도 여기 적어놨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진짜 성공이다. 성취하는 거다. 그리고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게 진짜 내 능력이다. 내 능력 안에 있는 걸 그냥 이렇게 해가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진짜 성공이고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게 진짜 나의 능력이고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정말 참을 줄 아는 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막 별표도 쳐놓고 여기 막 이렇게 막 해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른 때를 저는 다 낭만이라고 해요. 네. 지금 얘기한 결에 또 그러잖아요.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다.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좀 더 훨씬 많이. 저도 예전에 그 신인 때 서울에 와가지고 낯선 서울에서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저도 한 꽤 6, 7년 무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너 인기 있어질 거야 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가끔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눈빛이. 그러면 저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옆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 밤에 성남고등학교 문 닫죠, 당연히. 담을 넘어요. 운동장에 아무도 없죠. 그러면 거기를 뜁니다. 계속. 그래서 이 최영신처럼 진짜 이제 다리가 이제 더 이상은 못 뛴다. 라는 정도 됐을 때 작은 돌멩이 10개를 주워요. 왜냐, 그게 까먹거든요. 다리가 더 이상 안 움직이는데 10바퀴를 더 뛰어. 그때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주워. 그래갖고 한 개씩 버리면서 그 문 쪽으로 오면 한 개씩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잘못 걸리면 계속 뜁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뛰다 보면 그런 상황도 그때가 낭만이에요. 근데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제가 샤워하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눈빛이 늑대의 눈빛으로 변해 있어. 매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한 3개월 방송국에서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어졌고 아이디어하고 새벽까지 남아가지고 우울증 같은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제가 이렇게 뛰고 나면 3개월 정도는 또 괜찮아져. 제가 신입 때 그렇게 성남고등학교 한 10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근데 그때는 독서를 몰랐죠.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이런 거를 몰랐어. 책을 조금 좋아하긴 했지만, 갖고 다니긴 했지만, 전투적으로 읽고, 뭐 이렇게 빠져들어서 막 뼈저리게 정말 구국간장을 끊어내는 느낌으로 읽고 싶고,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살려고 뛰었는데, 뛰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그 단계, 마지막 돌 10개를 손에 쥐고 한 개씩 버리는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낭만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참을 수 없는 단계였는데 참는 거죠. 그쵸. 이제 다리가 안 움직여. 네. 참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 한번 참아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되게 묘한 미소 같은 게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마지막으로 저는 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한 번쯤 이런 인생을 살면서요, 계속 이렇게 살 필요 없고요. 네. 정말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퀀텀 점프라고 많이 하잖아요. 양자도약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주위에 이렇게 빙글 돌잖아요. 근데 분명히 요 원을 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서서히 차선 변경하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깜빡 저쪽으로 가서 네. 본단 말이죠. 다른 트랙에서요. 그게 이제 어떤 에너지가 작용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여기에서 내가 저기로 가고 싶으면 어떤 에너지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예, 어느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거 할 때 한 번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최영신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냐, 내 맥박이 끊길 때까지. 예, 이 말을 하거든요. 오냐, 내 맥박이 끊길 때까지. 그리고 뒤에 이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둘 흩어져 있던 아이들은 영신이가 돌아온 뒤에 신입생이 10씩 20씩 부쩍부쩍 늘었다. 어른들은 물론 50도 넘는 노파가 손녀의 손을 잡고 와서는 죽기 전에 글눈이나 떠보게 해주시오 하고 진물진물한 눈으로 칠판을 쳐다보고 가갸 거겨 하고 따라 읽는 것을 볼 때 영신은 감격에 가슴이 벅찼다.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알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 7순이 넘어서 글을 읽으실 수가 있게 됐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기쁨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말도 못한 엄청난 기쁨을 느끼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50의 노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50이면요. 이 시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완전 지금으로 치면 한 8, 90세 이상의 나이거든요. 근데 8, 90세가 와가지고 나 공부하겠다. 손녀, 손주, 손잡고 와서 가갸, 거겨, 진물진물한 눈으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진물진물한 눈을 뜨고 그 엄청 열악했겠죠. 말이 마루회관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난방도 냉방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예,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예. 요즘 도서관 특히 지역 도서관들이요. 엄청 예. 지금 이런
한글을 지금 막 배우신 우리 어르신들이 네, 네. 시처럼 뭐 장문해가지고 맞아요. 삐뚤삐뚤 쓰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전시회 하거든요. 제가 너무 예뻐서 그 어떤 할머니의 그 글이 예뻐서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걸 찍어놨어요. 보다가 공부하니 마음이 변해요. 문정녀 동화책을 읽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기도 쓰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내 나이가 92세, 새를 날아가는 새처럼 새 92세 쓰셨어요. 하루가 심심했어요. 선생님 만나 공부하니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지루하지 않아요. 세월이 다 가버릴까 걱정이네요. 공부랑 그리기랑 더 놀다가 갈래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한글 공부 때문에. 이게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도 마지막으로 404쪽에 박동혁이 이제 최영신 죽은 다음에 그러다가 어렴풋이 감기는 눈앞에서 뜻밖의 이러한 글발이 나타났다. 청석학은 낙성식 때 식장 맞은편 벽에 영신이가 써붙였던 슬로건 같은 글발이 비문처럼 천장에 엄폭엄폭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대요. 과거를 돌려다보고 슬퍼하지 마라. 그 시절은 결코 돌아오지 아니할지니 오직 현재를 의지하라. 그리하여 억세게 사내답게 미래를 맞으라. 최영신이 쓴 글이죠. 이게. 네, 예. 이걸 박동혁이 보고 이게 떠올라서 그래. 이 사내답게 미래를 너무 낭만이잖아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 문장만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박살 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학의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이 404쪽에서 이 문장을 만나잖아요. 이걸 해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낭독해드리는 이 느낌이 아닙니다. 404쪽을 딱 읽고 이 문장을 만나야 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읽어줬어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뼛속 안에 구국간장을 끊어내는 그런 어떤 느낌이 여러분 그래서 문학은 이 우리에게 저는 또 문학이 너무 좋은 게 자기계발서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요 문학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읽어야 돼 순서대로. 지금 혹시 여러분 힘드시거나 생각대로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여기가 답답하시거나 뭐 그러시다면 110에서 1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거를 수시로 앞으로 읽으면서 네. 저도 잘 해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갑갑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루하던 겨울도 한번 지나만 가면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닥쳐온다. 반가운 손님은 신 끄는 소리를 내지 않듯이 자취 없이 걸어오기로서나 얼어붙었던 개천 바닥을 뚫고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말랐던 나뭇가지에서 새 움이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을 볼 때 뉘라서 새 봄이 오지 않았다 하랴. 동혁이가 동리 어귀로 들어서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불그스름하게 물든 저녁 하늘을 배경 삼고 언덕 위에 우뚝우뚝 서 있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향나무들이었다. 상록수들이 키 도둠을 하며 동혁을 반기는 듯. 오, 너희들은 기나긴 겨울에 그 눈바람을 맞고도 싱싱하구나. 저렇게 시푸르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이거를 제가 저를 버티게 해준 영상이라 그러죠. 2월 말에 제가 시골 상주 제 고향에서 놀다가 그 뭐 찾으려고 눈밭을 막 팠는데 그 2월 말에 눈 뚝방이라 그러죠. 뚝방에 눈을 막 치웠는데 그 눈 밑에 그 낙엽 같은 것들 밑에 요만하게 새싹이 잔디 싹들이 그게 제가 한참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 문장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개그맨 할 때가 이걸 때려치고 내려가야 되나? 이거 그만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저를 견디게 해준 게 얼음이 있고 아무리 이래도 저 안에는 내가 계속 가기만 하면 초록색이 돋아난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안 느껴보셨더라도 여러분 이런 문장을 이게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네, 맞아요. 이제
410쪽을 쫙 읽고 이 문장을 읽으면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이 이게 엄청나게 이제 여러분들 삶에 힘이 되고 계속 푸르름으로 여러분들을 감싸 줄 거니까요. 상록수에 한번 푹 빠져보시고 상록수 다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기 뒤에 보면요. 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의 1900년대 초반의 작가분들 검색하시면 뭐 쭉 나오니까 이분들의 작품들을 우리도 지금 제가 볼 때 하대님도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저요? 안 멈춥니다. 지금 웬만큼 여기 있는 거 다 읽어야 뭐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 봅시다. 하나, 둘, 셋! 하고 만다!